자, 오늘은요, 별의 생성 과정부터 봐야 합니다. 별의 생성 과정. 자, 첫 번째, 일단 누구로부터 출발을 하냐면 별 구름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거를 뭐 가스 구름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성운이라고 합니다. 성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가장 마지막 단원 별과 우주에서 이제 별성, 구름운 해가지고 뭐 암흑성운, 방출성운, 반사성운 이런 것들에서 봤을 거야. 그래서 별 구름입니다. 말 그대로 별을 이루는 물질들로 이루어진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느냐? 저놈들은 성간물질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 성간물질. 이 성운의 구성 성분은 성간물질이에요. 그리고 이 성간물질은 어쨌든 우주를 채우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대부분 무엇일 수밖에 없어? 지난 시간에 계속 배웠던 어떤 거? 우주 초기의 원소 두 가지 있었지. 뭐야? 수소, 헬륨이 지금까지도 74%, 24%로 굉장히 많은 비중. 그때 생성된 게 지금까지 거의 변화없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간물질은 주로 뭐야? 수소나 헬륨 같은 것들이 거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별의 재료 대부분이 뭐란 얘기야? 여전히 수소와 헬륨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형성된, 그러니까 특별히 모여있다라는 거야. 성간물질이 특별히 모여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되게 빨리 갔다 왔네? 굿. 자, 그리고 특별히 모여있는 곳에서도 특별히 더 모여있는 곳이 있어. 그 성운의 내부에서도. 그래서 성운 내에서 어떤 거? 밀도가 특별히 높고 온도가 특별히 낮은 곳이 있다면 거기를 중심으로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뭉쳐지기 시작해요. 이 뭉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되겠죠? 왜 밀도와 온도가 낮아야 되느냐? 밀도가 높으면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셀 수밖에 없고요. 온도가 높으면 서로 흩어지니까 온도가 낮아야 돼. 그래서 많이들 모여있고 온도가 낮으면 활동성도 낮은데 서로 당기기 때문에 잘 뭉쳐져요. 그지? 그래서 온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활동이 낮다는 얘기야. 그지? 밀도가 높다는 것은 특별히 질량이 높아서 만유인력이 잘 작용한다는 거지. 질량이 높아서 만유인력이 작용을 해서 잘 뭉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뭉쳐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 진짜 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한 거잖아. 거기에 중심 천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회전 수축을 하기 시작한다. 거기를 중심으로 회전 수축을 하기 시작하는데 왜 회전 수축이냐? 예를 들어서 자, 뭉쳐진 곳이 여기라고 생각해봐. 자, 근데 여기 있는 성운들은 가만히 부유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중력을 만들어내는 강한 중력을 생성하는 그런 천체가 약간 생겼어. 새끼 천체가 생겼어. 그럼 여기 흘러가는 먼지가 중력이다 하고 뚝 떨어지겠어? 이게 아니지. 어떻게 돼? 얘가 중력이다. 빨려 들어간다 하면서 돌아가겠지. 그지?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야. 지나가다가 중력이네 뚝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게? 회전하면서 수축하게 됩니다. 되겠지? 중심부가 회전하면서 수축해요. 그래서 이 중심부에서 드디어 뭐가 만들어져? 여기서 원시별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원시별이 등장하게 된다. 근데 이제 별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는 거야? 열과 빛이 나온다는 거거든. 열과 빛이 나온다는 거거든. 근데 이 열과 빛이 이 이후에 볼 다른 별들과 좀 달라. 이름도 원시인 것을 보니 진짜 본격 별이 되기 이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지?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인데 원시별이 그래서 열과 빛을 내는 원인은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이야.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열과 빛이 나는 겁니다. 이 이후에 등장하게 될 본격 별과의 차이점이야. 이 회전 수축에 의해서 뭉쳐진 여기가 점점 더 굳어지니까 이게 심해지는 거야.
회전 수축에 대해서 뭉쳐지고 입자가 오고 뭉쳐지고 작아지고 하면서 고온고압 환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가 쾅 부딪히고 높은 곳에 있었으니까 떨어지면서 또 위치 에너지도 쾅 부딪히고 각종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야? 중력 수축 에너지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해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중력 수축 에너지로 나타나는 거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시간이 흘러서 뭐가 등장한다? 주계열성이 등장합니다. 자, 말을 잘못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주계열성 별 하면 틀린 말입니다. 주계열성의 그 성자가 별 성자예요, 이미. 에어컨이 리모컨 난 좀 덥다. 추면 끌게. 자, 주계열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성이 별성자이기 때문에 주계열성 별하면 안 된다 그랬어. 자, 주계열성이라는 것은 무엇이 시작됐냐? 이렇게 원시별이 뭉쳐지고 다른 것들이 와서 붙고 뭉쳐지고 다른 것이 와서 붙고 뭉쳐지고 하다 보면은 중심부가 굉장히 고온 고압의 환경이 돼요. 그래서 자, 뭐가 시작되는 거야? 별의 중심부에서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는 거야. 1000만 켈빈보다 중심부 온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뭐가 스타트야? 수소핵융합. 수소핵융합 시작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수소핵융합이 일어난다고 해서 어떻게 열과 빛이 나는 거냐? 지금 얘의 열과 빛은 중력 수축 때문이라고 한 거고 얘의 열과 빛은 뭐 때문이야? 수소핵융합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오케이 알겠어. 어쨌든 에너지가 합쳐진다는 거니까 그런 거잖아. 오케이 알겠어. 근데 수소핵융합이 뭐길래 이렇게 이제 열과 빛이 나는 거냐? 요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가 간단하게 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질량결손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 자, 아인슈타인의 E는 질량결손 곱하기 C제곱이라는 식이 있었죠. 어떻게? 질량이 사라졌을 때 이러한 비례상수를 곱해서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다. 에너지가 너무너무 많으면 이러한 비례상수를 나눠서 질량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핵융합 과정에서 무엇이 사라져? 약간 질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핵융합에서 질량결손이 발생해. 질량결손. 이것이 뭘 발생시켜? 에너지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열과 빛을 내게 되는 거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질량결손이라는 거 실제로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질량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한다. 되겠지? 이게 주계열성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가스구름으로 이루어진 성운이 이제 내부에서 밀도나 온도가 특별히 높은 곳이 있으면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거쳐서 서서히 모여들어. 그 모여든 곳에서 덩어리기 시작하면은 다른 곳에 비해서 질량이 높기 때문에 입자들이 모여들기가 훨씬 쉬워. 그러면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성운이 회전하면서 쫙 수축하기 시작을 하고 그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때문에 굉장히 달궈집니다. 그러면 빛이 나기 시작하면 원시별이라고 부르며 그때 열과 빛은 뭐 때문이다?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열과 빛이 나는 거다. 자, 오랜 시간이 흘러서 덩어리가 더 붙고 수축되고 더 붙고 수축하고 덩치도 커지고 더 붙고 수축하고 중력도 세지고 하다 보면 중심부가 굉장히 고온 고압의 환경으로 접어드는데 어떤 점을 분기점으로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수소핵융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수소핵융합 시에 자, 이따 다 자세히 쓸 건데 수소핵융합 시에 자, 수소 원자에게 해당하는 양성자 여러 개가 합쳐져서 헬륨으로 변합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질량결손이 일어나. 이 질량결손이 아인슈타인의 저 공식에 의해서 에너지로 바뀌고 이 막대한 에너지가 열과 빛의 형태로 나오는 것이 주계열성 단계입니다. 되겠지? 자, 두 번째 주계열성. 자, 그럼 주계열성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냐?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중심부가 어떻다? 1000만 켈빈 이상이라서 무슨 일이 벌어져? 수소핵융합이 벌어지는 곳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별의 생애 중 가장 긴 시간입니다. 별의 생애 중 가장 길다. 이런 거야. 원시별 시기가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성운 시기를 뭐 엄마 뱃속 이 정도라고 하면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나서 주계열성이 되기까지 시기를 너네 나이 때 성장기가 끝나고 한 16살, 17살 될 때까지를 원시별이라고 하면은 자, 다 성장해서 18살에서 은퇴할 때까지, 그러니까 18살부터 한 60살까지를 다 주계열성이라고 보는 거야. 가장 긴 시간 동안 주계열성으로 보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머지 배우게 될 뭐 적색거성이나 초신성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의 생애 중 가장 길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중심부에서 일어난 일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봐보자. 중심부에서 일어난 일. 자, 어떻게 되냐면 내부에는 무엇밖에 없나? 내부에는 양성자밖에 없어.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뭐가 돼? 양성자와 중성자가 됩니다. 이때 뭐 튀어나오는 게 뭐 중성, 미자, 양전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약간 지엽적이라서 자, 그 문제로 나올 일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여기 양성자와 중성자로 변하는데 이번에도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했기 때문에 중성미자와 양전자가 튀어나온다. 자, 이들이 한 번 더 결합합니다. 누구랑? 양성자 하나가 더 등장해서 한 번 더 결합을 해. 그럼 뭐가 돼? 양성자 2개짜리 헬륨이 됩니다. 이걸 헬륨3라고 하는데 양성자 2개짜리 헬륨이 여기서도 발생을 하겠죠. 헬륨3가 나옵니다. 이 헬륨3가 합쳐지면 뭐가 돼? 양성자 4개, 중성자 2개인데 그 중에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만 결합을 하고 뭐가 튀어나오게 돼? 양성자 2개는 이제 다시 튀어나오게 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헬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있었는데 4개의 수소가 헬륨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얘랑 얘는 지금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 하니까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4개 수소가 헬륨 원자기 된다. 근데 종종 이런 얘기가 나와. 보기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과정에는 한번 헬륨이 하나 만들어질 때 6개의 수소 원자에게 관여를 한다. 이러면 이것도 맞잖아. 결국 관여하는 건 몇 개니까? 6개가 맞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남은 게 2개다 보니까 양쪽에서 소거하듯이 지웠을 뿐이야. 효율적으로. 근데 실제로 관여하는 건 몇 개가 맞아? 6개가 맞아. 그래서 종종 보기에서 등장합니다. 수소 원자핵 6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된다. 이러면 틀려요. 하지만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수소 원자핵 6개가 관여한다. 이렇게 하면 맞지.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이 과정을 한번 알아주시고. 되겠죠? 이 과정에서 뭐가 발생한다? 질량결손이 발생한다는 거야. 어떻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있어요. 얘 양성자가 몇 개니? 양성자가 4개란 말이야. 여기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야. 그런데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질량이, 내가 지어낼게요. 질량이 1이야. 아니다. 1.008이야. 1.008. 질량 1.0008. 1.0008이야. 자, 그러면 곱하기 4니까 총 질량이 몇이야? 내 기억이 맞다면 여기 맞고, 그러면 4.032예요. 맞죠? 그런데 반응이 일어나고 보니까 얘 질량을 재보니까 4.0015인 거야. 그럼 무엇이 사라졌어? 0.0305가 사라졌지? 그지? 이만큼이 어쨌든 손실이 일어난 거.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질량 결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에다가 뭘 곱해서 C제곱이 곱해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오케이? 아마 내가 알기로 아마 실제 값이고, 이거는 그램의 형태가 아니라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를 일컫는 유닛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8일 때 얘의 질량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즉 질량 결손이 발생한 거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에너지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게 핵융합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질량 결손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되겠죠? 조건 언제? 조건은 1000만 켈빈. 잘 안 나오지만 이것은. 자,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내부에서 핵융합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고 팽창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아무래도 열이 엄청나게 오르잖아. 그래서 팽창하고 싶어 해. 자, 그런데 또 무슨 일도 벌어져? 전체적으로 이제 별의 꼬라지를 갖췄으니까 중력이 굉장히 강해요. 질량도 많이 모여들었고 중력이 굉장히 강해. 밖에서 안쪽으로 내리누르는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팽창하려는 압력과 이제 수축하려는 중력이 같은 시기에 이릅니다. 이게 두 개 같아요. 그래서 뭐가 같아져? 자, 내부에서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과 바깥쪽으로 가야지 내부 압력과 그 다음에 뭐가 같아져? 중력이 같아져요. 중력이 같아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두 개가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와? 크기가 일정합니다. 팽창하려는 힘과 수축하려는 힘이 같아져서 크기가 일정하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정역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크기가 같은 정지에 있는 정역학적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시험 문제 보기에 자주 나오고요. 되겠죠? 자, 요 정도 보면 사실 주기활성에 대한 내용은 끝났습니다. 중심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기 정도, 기억닌디기 정도에만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별의 생애 중 가장 길다, 내부 압력과 중력이 같아서 크기가 일정하다, 이것을 정역학적 평형이라고 한다. 보기에 나올 법한 얘기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되겠지? 질량결손이라는 표현도 한 번쯤 주관식으로 나온 적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되겠죠? 이게 주기활성이야. 자, 그럼 그 다음 스토리를 보자. 이제 주기활성 다음 스토리. 자, 먼저 태양 정도 되는 별의 규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스토리에서 이제 다음 단계는 뭐냐? 뭐가 끝나? 수소 핵융합이 완결됩니다. 중심부 수소 핵융합 완결. 오해하면 안 돼. 중심부에서만 완결이야. 바깥에는 여전히 수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중심부야.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완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빨간 힘과 파란색 힘 중 뭐가 약해질까? 핵융합이 끝나면. 빨간색이 약해지겠지? 더 이상 팽창하려고 하는, 내부에서 팽창해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이겨먹어? 중력이 이겨먹으니까 중심부가 급격히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동안. 그래서 중심부 수축. 그러면 다음 단계가 일어날 준비가 돼요. 중심부가 수축하니까 또다시 처음 주기활성이 등장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온고압의 환경이 되는데, 자, 이때는 실제로 태양 내부는 1500만 켈빈이고요. 이렇게 1000만 켈빈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 이 반응이 다 일어나고 나서 만약에 2000만 켈빈이었다고 쳐봐. 이때는 아직까지는 그 다음 일이 벌어질 정도의 에너지가 아니야. 근데 급격하게 수축하면서 그 내부가 1억 켈빈으로 돌입을 합니다. 중심부 수축해서 중심부 1억 켈빈에 도달해. 그러면 다음 일이 벌어지게 돼. 어떤 일?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가능해집니다.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두 가지 루트를 치는데, 자, 첫 번째. 어떤 거? 태양 정도 규모의 별. 태양 규모의 별이 따르는 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루트? 태양보다, 원래 솔직히 정밀히 말하면 태양보다 한 8배를 넘어서면은 이 아래 루트를 탈 수 있는데, 통합과학에서는 10배라고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태양보다 10배 규모, 10배 이상 규모 테크트리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테크트리를 지금부터 봅시다. 자, 태양 규모의 별에서는 다음 단계가 이렇게 됩니다. 이름이 적색거성이에요. 적색거성. 자,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뭐라 그랬어?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어. 그지? 그럼 중심부에서 뭐가 일어나? 헬륨이 뭔가로 변하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또 한번 너희들이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 하나. 여기서 벌어지는 것은 뭐냐면 수소 핵융합이야. 여기서 벌어지는 게 헬륨 핵융합이야. 차이점은 뭐냐? 핵융합 앞에 오는 이 원소는 재료가 되는 원소야. 그래서 실제로 낚시 문제가 많이 나와. 주기활성 내부에서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면 너희들은 어떤 오해를 해? 주기활성 내부에서 헬륨이 만들어지니까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 맞구나. 안 돼요. 오케이? 자, 땡땡 핵융합에서 땡땡은 재료가 되는 애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수소 핵융합, 이게 헬륨 핵융합이야. 되겠죠? 그래서 헬륨이 무엇으로 변신하냐?
여기 내부에서 탄소가 됩니다. 정확히는 3개의 헬륨이 탄소가 되는 거죠. 3개의 헬륨이 탄소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아무래도 내부가 1억 켈빈이고 안에서 에너지도 이때 전보다 더하게 내뿜으니까 바깥쪽도 상당히 달궈지겠지. 아까는 이 중심부가 아니면 핵융합이 일어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중심부가 너무 뜨겁고 그 이상의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이제 받아서 여기서도 뭐가 일어나는 게 가능해져?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해져 버립니다. 되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강해질까? 아까에 비해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영역도 바깥으로 확장되고 더한 반응까지 일어나니까 이제는 얘가 누구를 이겨? 밖에서 짓누르려는 중력을 이깁니다. 중력에 비해서 퍼져나가는 힘이 더 강해져. 왜? 안쪽에는 더 고에너지의 반응도 일어나고 그 바깥쪽까지 핵융합의 영역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 팽창합니다. 그래서 팽창하게 됩니다. 팽창하면 어떻게 돼? 너희 보라색 풍선을 크게 불면은 색깔이 보라색이 진하게 남아있니? 옅어지죠? 빨간색 풍선도 크게 불면 핑크색으로 변하죠? 이게 뭐야? 색소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덮어야 할 표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옅어지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어차피 표면을 뒤덮고 있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데 부피가 커지고 표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에너지를 나눠 먹어야 돼. 그럼 온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마치 우주가 팽창할 때 온도가 식어갔던 것처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낮아졌어. 너희 이제 학교에 따라서 중3 마지막 단원을 안 한 학교도 있겠지만 별과 우주라는 단원에서 표면 온도에 따른 색깔이 나왔었어. 그래서 이제 가장 온도가 높은 게 청색, 청백색, 백색, 황백색, 황색, 주황색, 적색까지 나왔었거든. 적색이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별이지. 그래서 이렇게 팽창해서 표면 온도가 낮아져서 무슨 색이 되었다? 팽창해서 온도가 낮아져서 적색이 된 거야. 되겠지? 그래서 적색이 된 겁니다. 적색의 거대한 별. 자, 핵심은 뭐다?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빅뱅을 봤지만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였냐면 수소와 헬륨이 어떻게 생성되게 되었느냐가 가장 핵심적이었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별의 생애를 배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부에서 생성된 원소들에 대한 얘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 무엇이 언제 어떤 단계에서 태양 규모인지 태양보다 10배 큰 규모인지 어디서 생성된 건지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어떤 단계? 모두 끝나. 헬륨 핵융합도 완결이 됩니다. 헬륨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도 뭐가 된다? 완결이 난다.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아까 이미 진작에 엄청 커져서 중력을 이기기 시작했는데, 자, 반지름이 더 넓어졌으니까 더 작아져, 힘이. 뭉치는 힘이 더 작아져.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별이었다가 별. 이렇게 되는 거야. 더 이상, 갔다 오겠다는 얘기야? 집에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다녀와. 자, 원래는 별! 이러면서 원시별로부터 주기율선까지 갔는데, 이제는 얘가 팽창하다 보니까 별. 이렇게 돼. 그러니까 바깥쪽이 와해되는 거야. 옅어지는 거야. 마치 물에 각설탕 넣으면은 싹 풀어지는 것처럼. 뭔 느낌인지 알겠어? 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바깥쪽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중심부에 이제 전부 탄소가 되어버린 여기는 생성상성원이래. 백색 외성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쓰면 안 돼. 앵글이 안 나오지? 안 나올 거야, 아마. 내가 여기 안 잡아가지고. 자, 얘는 이제 백색 외성. 이라는 이름. 그리고 바깥은 뭐가 돼? 행, 성, 상, 성, 운. 이응이 참 많지? 행성상성운. 그지? 행성상성, 행성 모양 성운이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별의 바깥쪽이 어떻게 돼? 사 하고 흐트러져. 그러면서 중심부에 땡땡한 탄소와 산소 빼고 나머지는 싹 흩어지니까 얘는 원소가 뭐가 있겠어? 바깥쪽에 핵융합이 아직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는 애들이 쫙 흩뿌려준 거니까 누구?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 되겠지. 되겠죠?
여기 선생님 탄소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왜 산소가 됐나요? 이 탄소가 만들어지는 사이클에서 산소가 중간중간 등장하거든. 그래서 헬륨, 산소, 탄소, 헬륨, 산소, 탄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탄소로 자리 잡는 거야. 근데 나중에 진행이 되게 되면 산소가 남아있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이해해주면 되겠는데 자, 모든 교과서나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탄소까지는 무조건 나온다. 근데 산소까지 나오느냐는 선생님마다 견해가 갈려. 그래도 백색의성에서는 항상 같이 언급을 해줍니다. 되겠어? 그래서 말로가 이렇습니다. 태양 정도 규모가 되는 별의 말로는 이렇다. 자, 두 번째. 그럼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규모의 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못생겼네. 못생겼네. 좀 낫네.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초고성이라고 해요. 초고성. 슈퍼 크다. 초고성. 그리고 이 초고성은 이름대로 저기서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이후의 반응들이 막 발생을 합니다. 얘는 뭉쳐지기 전에 반응이 끝나버린 이유가 탄소 이후의 반응이 일어날 수 없었던 이유가 바깥쪽이 이미 이 과정에서 와해돼 버리기도 했고 얘 이후의 환경을 만들기에는 부족한 질량이었어. 더 뭉쳐지기 힘든 질량이었어. 근데 너무 커. 태양보다 10배라고 적었잖아. 10배 이상 큰 별이기 때문에 뭉치려는 중력이 계속 이깁니다. 이게 더 세. 앞으로. 커져도 이게 세. 그래서 중심부가 계속 뭉치는 거야. 자, 핵융합 끝났어? 슉, 다음 단계. 끝났어? 슉, 다음 단계. 다음 단계 하면서 다음 하면서 추가적인 핵융합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 안쪽부터 레이어가 쌓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리기 편하기 위해서 좀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게 그렸습니다. 내부에서부터 무엇이 생성되냐? 완결, 철. 그 다음에 뭐 규소나 마그네슘, 뭐 탄소나 산소, 뭐 수소나 헬륨.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쫙 쌓입니다. 얘랑 똑같아. 가장 안쪽에서 다음 단계가 일어나면 그 에너지 때문에 바깥쪽에서는 이전 단계가 일어나고 그 에너지 때문에 바깥에서 이전 단계가 일어나고 이제 쫙 쌓이는 거야. 겹겹이. 되겠죠? 근데 글씨 쓸 자리 때문에 이쪽으로 치우쳐서 그랬지만 중심부로 동심원 느낌으로 항상 그림이 나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질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이후의 단계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기에 이 철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사실상 별의 내부에서 생성되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철 이후의 일은 벌어지지 않거든. 자, 간단하게 하나 얘기해 볼게. 자, 너희가 앞으로 뭐 물리든 화학이든 과학을 하면서 안정적이다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안정적이다라는 말은 에너지가 낮다라는 얘기야. 너네가 커피숍에서 여기다가 아메리카노 얹어놓고 친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매장 안에 5살짜리 남자애들이 뛰어다녀. 아주 에너지가 높고 활발하지. 그러면 내 마음은 어때? 불안정하지. 왜? 에너지가 높다라는 것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금방이라도 주변에 에너지를 방출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지. 에너지가 낮고 차분해. 노인들만 앉아 계셔. 노인 비하 발언은 아니고 노인들만 앉아 계시고 차분해. 그러면은 내 커피는 쏟아질 일이 없겠지. 그지? 그래서 에너지가 높다라는 것은 불안정함이고 에너지가 낮다는 것은 안정함이고 언제나 사건들은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일반적으로. 되겠어? 자, 그래서 철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생성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철의 에너지가 가장 낮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빅뱅부터 얘기를 했지만 언제나 우주는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행동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봐봐. 그러면 생각해보자. 에너지가 높은 애들이 누구였어? 수소나 헬륨 같은 애들이었어. 그래서 얘들이 근데 선생님 좀 이상한 게 있다. 1000만 켈빈일 때는 저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 반응은 분명히 선생님이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반응은 더 쉽게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쉽게 일어나야 되는데 왜 더 높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야? 이런 겁니다. 자, 얘가 여기서 이렇게 변할 때 수소가 헬륨으로 변할 때는
이 정도 에너지 장벽만 넘으면 됐었어. 그런데 에너지가 더 낮아지긴 하지만 탄소로 변할 때는 더 높은 에너지 장벽을 지나야 됐어. 탄소에서 쭉쭉쭉 가서 철이 굉장히 안정적인데 철까지 가기 위해서는 더 높은 에너지 장벽을 꼭 이렇게 더 높일 필요는 없고 애초에 바닥이 낮아진다라는 게 똑같이 올라가도 올라갈 높이가 너무 높다는 얘기잖아. 바닥이 계속 낮아지니까. 그래서 철까지 갔어. 자, 근데 이 이후에는 더 높은 쪽이야.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철까지 간다는 얘기야. 철이 안정적이라서 그 별 내부에 생성되는 가장 무거운 원소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에너지가 계속 버려져야 돼. 외부로 빛과 열로 별이 막 방출해야 돼, 에너지를. 그 과정에서 철까지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되게 자주 나오는 센텐스입니다. 별의 내부에서 생성된 가장 무거운 원소. 왜? 철이 안정적이니까. 되겠죠? 자, 요 다음 단계에서, 자, 중심부에 철 생성 완결이야. 그러면은 중심부가 급격히 수축합니다. 그런데 수축해봤자 다음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다음 반응은 뭐야? 얘보다 높은 에너지로 가야 된단 말이야. 안 일어나요. 여기 장벽을 넘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안정적이라서 다음 반응이 안 일어나. 그런데 급격히 수축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 입자와 입자가 서로의 공간이 겹쳐질 만큼 입자와 입자는 안 겹쳐져야 되는데 중첩되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수축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견디지 못하고 반발력 때문에 펑 하고 폭발해버립니다.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슈퍼노바라 그래. 실제로 슈퍼노바가 초신성의 영어입니다. 에스파는 알까? 내 옛날에 되게 무식한 소리 한 적이 있었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노래 알지? 수업 시간에 상대성 이론 비슷한 거 이제 11기 애들 데리고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아니다. 인여 애들 데리고 했나? 아무튼 사건의 지평선 얘기를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하다가 근데 유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사건의 지평선이 뭔지는 알고 부르는 걸까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천문학과더라고. 유나가 천문학과야. 진짜요? 응. 그래서 얼마 전에 천문학도를 이제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만들었잖아, 유나가. 그런 기사 있었어. 천문학도야, 천문학도. 그러니까 그 사건의 지평선 다음에 낸 노래 중에 또 오르트 구름이라는 게 있거든. 오르트 구름이 뭐냐면 이 태양계 외부에서 그 벨트처럼 둘러싸고 있는 게 있어. 그게 태양계로 오는 외부에서 뭐 소행성이나 큰 천체나 이런 것들을 다 막아준다라고 하는 오르트 구름이라는 게 있어. 멋있잖아. 태양계 주변에서 태양이 가드 역할을 하는 거야. 오르트 구름이라는 노래도 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건방지게 알고 부르는 걸까? 라고 한 게 너무 건방져진 거지. 나보다 훨씬 천문학에 대해서는 더 잘할 거 아니야. 천문학자면. 그러니까 천문학도면. 그지? 그래서 그 정도로 열의가 있는 거잖아. 노래도 그걸로 내고 장학금도 만들 정도면. 그지? 굉장히 시건방진 발언이었다. 지금은 사과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에스파는 확실히 이쪽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모를 수도 있어. 마음 되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자,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중심부가 수축을 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펑 폭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거 뭐라고 한다? 이 단계를 초신성 폭발이라고 한다. 옛날 사람들은 이게 하늘에서 굉장히 밝게 빛나니까 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초신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얘는 별은 아닌 거지. 현상인 거지. 근데 뭐 이름을 그렇게 붙여버렸으니까 어쩌겠어. 그렇게 불러야지. 근데 폭발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안정성이 깨져버립니다. 어떻게? 여기를 뛰어넘을 만한 에너지가 발생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상의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이 됩니다. 누구? 금이라든가 어마어마한 에너지 때문에 금이라든가 텅스텐이라든가 우라늄이라든가 은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는 금이랑 구리랑 우라늄 이런 게 자주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는. 자,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너무너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다 보니까 이 안정적이라는 그 에너지 장벽도 뚫어버리고 그 다음 더 높은 에너지의 것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야. 되겠지? 자, 그래서
자, 아까 전에 별 내부에서 생성된 가장 무거운 원소 뭐라 그랬어? 철이라고 했어. 근데 얘네 철보다 무겁거든? 근데 왜 여기 해당되지? 왜 철이 가장 무겁다고 할까? 그지? 여기는 별 안이 아니야. 별 밖이야. 얘 철은 뭐야? 별 안에서 생성되는 가장 무거운 원소. 철보다 무거운 건 어디서 생성돼? 별 밖에서 초신성 폭발에 의한 에너지로 생성되는 거야. 되겠죠? 자, 여기서 마지막에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자리가 없는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만 쓸게. 중성자별이라고 해서요. 말 그대로 중성자만 모여있는 엄청나게 고에너지, 고밀도의 천체입니다. 방사능을 쉼없이 뿜어내는 엄청나게 무서운 놈이야. 죽음의 별이야, 죽음의 별. 얘가 태양계 근처만 오도 태양계는 다 피폭되는 거야. 엄청난 에너지의 중성자별.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알고 있죠? 내 뭐 그리는 것 같아? 그냥 맞춰줘. 에? 이런 반응 하지 말고. 내 뭐 그리는 것 같아? 에? 알지? 뭐야? 알아? 뭔 것 같아? 블랙홀. 너 인터스텔라 안 봤어? 물론 내 그림 실력이 형편없는 것도 있지만 인터스텔라 안 봤어? 저기 이렇게 쫙 이제 뭔가 빛이 왔다 갔다 하잖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미안해. 야, 근데 여기가 그 화면에 잘려 있어서 그릴 수 없어서 아무튼 뭔지 알겠지? 블랙홀이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중성자별은 약 한 지구 그 태양 질량이 9배에서 24배 정도가 되면 중성자별이 되고요. 이제 태양 질량이 한 24배가 넘어가게 되면 블랙홀이 됩니다. 그리고 중성자별이었는데 주변의 것들을 더 빨아들여서 다시 블랙홀까지 진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건 정형화된 게 아닌데 통합학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너희는 그냥 초신성 폭발했는데 가벼운 편이면 중성자별, 무거운 편이면 블랙홀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또 보기 중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과학에서 항상 함정을 조심해야 되는데 과학에서 자주 나오는 함정은 뭐냐? 뭐뭐만이라는 말이 붙으면 함정이야. 자, 예를 들어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다. 이러면 맞아요. 근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이 폭발할 때만 만들어진다. 이러면 틀려. 항상 의심을 해야 돼. 너희가 확신이 없을 때는 뭐뭐 할 때 만이라는 말, 이게 굉장히 제한을 붙이는 말이 붙으면 틀림을 의심해 봐야 돼.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지죠. 근데 이때만은 아니야. 언제 만들어지냐? 저 중성자별끼리 충돌할 때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질량과 에너지를 가진 애들끼리 충돌하면 이렇게 원소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또 보기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태양계 생성 과정으로 들어갑시다. 자, 처음에 어디서 출발한다? 성운에서. 처음에 성운에서 출발해야지. 성운에서 출발해요. 뭐가 돼요? 뭐 원시별을 거쳐서 결국 주기활성 별이 되겠지? 주기활성 별이 돼. 원시별 굳이 그리지 않을게. 그래서 주기활성 별이 됩니다. 오케이, 주기활성 별이 돼요. 자, 주기활성 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가지 루트로 갈리죠. 태양 정도 규모. 여기는 어떻게 돼? 일단 적색거성이 되겠지. 일단 적색거성이 돼. 자, 적색거성 단계에서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 수소가 헬륨이 되는 헬륨 핵융합이 벌어지죠. 여기서는 어디까지 벌어져? 여전히 수소가 헬륨이 되는 핵융합 반응도 일어나지만 누구도 벌어지니? 헬륨이 누가 되는? 탄소가 되는 반응도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 행성 바깥 부분은 와해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행성상 성운이 되고 행성상성운이 되고 중심부에는 하얀색 누구로 이루어진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백색 외성 백색의 왜소한 별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는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다. 이것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성운이니까 다음 별이 될 준비를 하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는 누가 태양보다 10배 이상의 규모의 별에서는 똑같이 적색거성이긴 한데 이름이 초거성이니까 그래서 가끔 이렇게도 나와요. 적색 초거성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얘도 적색입니다. 당연하겠지. 팽창해서 거성이 된 거라면 적색이 된 거라면 얘는 훨씬 더 팽창하니까 얘도 적색이 되겠지. 자, 여기는 중심부부터 뭐가 생겨? 철, 그 다음에 규소나 마그네슘, 그 다음에 탄소나 산소, 그 다음에 헬륨과 수소가 바깥쪽에 있겠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자, 그러고 나서 어떤 과정을 거치니?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을 거쳐요. 초신성 폭발 시에는 너무너무 큰 에너지의 방출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라고 여겼던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도 만들어집니다. 에너지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뭐까지 만들어진다? 철. 철 아니지. 철보다 무거운 자주 나오는 게 금, 우라늄, 구리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되겠죠? 그러고 생애가 갈리는데 블랙홀 그 다음에 굉장히 위험한 죽음의 별, 중성자별.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뭐도 있겠어? 잔해도 있겠지. 잔해가 성운으로 굴러들어가기도 합니다. 되겠죠? 이런 애들이 이제 성운으로 굴러 들어가는 거야.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것들. 물론 뭉쳐서 쫙 빨아들이기도 하고요, 블랙홀이. 이게 이제 별의 순환적인 생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이제 태양 생성 과정 할 거거든. 태양도 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할 거 아니야. 태양도 여기서 출발하겠지. 그런데 태양은 기껏해야 태양 정도 되는 별은 기껏해야 내부에서 뭐까지밖에 못 만드냐면 헬륨이나 산소, 탄소까지밖에 못 만들어. 그런데 우리 지구에는 이미 뭐가 있니? 금도 있고 우라늄도 있고 구리도 있고 텅스텐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잖아, 우리 지구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것은 태양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거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어느 단계에서 이미 유입되었다? 2단계에서 이미 태양계에 진입했다는 얘기야. 따라서 태양도 결국에는 아까 저기 얘기했던 것처럼 성운에서 출발했는데 태양계 성운에서 출발했는데 이 성운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었다? 얘가 대부분이긴 했지. 얘가 99%이기는 했지. 성간물질이. 하지만 뭐도 있었다? 금도 있고 우라늄도 있고 뭐 구리도 있고 이미 철도 있고 온갖 금속물질이 다 있었단 말이야. 따라서 이거 우리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애초에 여기서부터 굴러 들어왔다는 것은 이 성운은 누구 출신이다? 초신성 출신이라는 얘기지. 되겠지? 따라서 이것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지구에 이미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걸 미루어 보았을 때 이 태양계 성운이라는 것은 뭐다? 초신성 잔해다. 초신성의 잔해가 태양계 성운을 구성하게 되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되겠죠? 자, 이 이후의 일은 사실 저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뭐 더 자세히 다루지 않을 거고 당연히 성운 내 밀도 온도 높은 곳을 중심으로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곳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원시별이 되었고 한데 여기서 태양계는 쟤보다는 조금 더 강조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단히만 쓸게. 중력수축. 이 3번이라고 적기 좀 뭐하다. 중력수축. 회전. 하게 돼서 어떻게 됐다? 원시 태양계 원반이라는 게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자, 원시 태양계 원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너희 그 강한 자만 살아남던 90년대에는 이런 놀이기구가 있었어요. 놀이터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게 타는 거야.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타기도 하고 바깥쪽에서 이거를 팽글팽글 돌리기도 하고 막 돌려. 그럼 얘가 이렇게 회전한단 말이야. 이렇게 회전해요. 그다음 막 팽글팽글 돌려. 야 이제 타.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탄단 말이야. 이렇게 딱 올라타. 탁 올라타. 그럼 이제 매달려 있잖아. 그럼 여기 매달리는 애들이 다 같이 야 좁혀. 그러면 탁 좁혀. 그러면 빠르게 돌아. 게다가 넓혀. 그럼 딱 넓히면 느리게 돌아. 좁히면 빠르게 돌아. 넓히면 느리게 돌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한 고3 정도 되면 배우겠지만 각운동량 보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각운동량 보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김연아 선수 같은 피겨 스케이팅 선수도 이렇게 돌면 어떻게 돼? 느려. 다리를 이렇게 꼬고 팔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돌면 어떻게 돼? 빠르게 돌잖아. 그지? 질량이 바깥으로 분산되면 느리고 질량이 가운데로 모이면 이제 강하게 도는 거야. 이들이 이렇게 탁탁 잡고 딱 매달려. 그러면 빠르게 도는 거야. 이렇게 벌리면 느리게 도는 거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특징도 있냐? 돌면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타도 커브를 돌면 어디로 쏠려? 바깥쪽으로 쏠리지. 회전하면 어디로 쏠려? 바깥쪽으로 쏠린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원시 태양계에서 중력 수축할 때 회전하면서 중력 수축하면 어떤 모양이 이루어져? 납작하고 편편한 모양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납작하고 편편한 모양이 이렇게 이루어져. 중심부가 볼록한 원반 모양이 형성됩니다.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원시 태양.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원시 태양계 원반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원시 태양계 원반이라고 불렀지만 요거를 따로 원시 행성계 원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원시 행성계 원반. 그러니까 이게 회전에 의해서 납작해지는 거야. 회전에 의해서. 회전에 의해서 납작해가지고 중심부에 원시 태양이 있고 이 바깥쪽에 장차 행성의 재료가 될 이 원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미행성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직 행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미행성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분포해 있었습니다. 별의 생애와는 다르게 우리가 행성도 중요하게 다룰 것이므로 자, 원시 행성계 원반이라는 것도 언급이 되는 겁니다. 태양계에서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이 태양도 결국 뭐가 되겠어? 시간이 지나면 주계열성 별로 거듭나겠지? 얘가 주계열성 별로 거듭날 거야. 그럼 그 주변에 돌고 있던 얘들은 어떻게 돼? 주변에 돌고 있던 애들은 이제 얘네들도 행성 꼴을 갖춰야겠지, 슬슬. 이게 갖춰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갖춰야겠지. 그래서 뭐가 생성되는 거야? 지금에 보고 있는 그런 태양. 뭐인 거야? 주계열성 단계인 거지. 그리고 바깥에 있는 얘들은 뭐가 되는 거야? 원시 행성이 되는 거지. 참고로 이 원시 행성계 원반 미행성체 시절에서는 수금지화, 그러니까 지구까지는 수금지화, 지구형 행성 이 라인에 한 100개 정도의 새끼 행성들이 존재했어요. 미행성체들이. 자,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태양도 나름대로 열심히 작아지고 열심히 모으고 해서 원시 태양에서 태양으로 주가열성으로 거듭나는 동안 이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도 세력 다툼이 어마어마했어. 비슷한 궤도에서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하면서 태양으로 흡수될 거 흡수되고 태양계 밖으로 날아갈 거 날아가고 그 다음에 합쳐질 거 합쳐져서 뭐가 되었냐면 수금지와 목토천에 이렇게 8개의 윤곽을 드러내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 돼. 엄청나게 많은 수백 개, 수천 개의 미행성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세력 다툼 끝에 살아남은 8개 행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태양계가 처음으로 결성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이라는 행성의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그것들의 특징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원시 지구부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까지 어떤 변천사를 거치게 되었는지 두 가지를 봅시다. 태양이 있었어. 태양은 엄청나게 고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바람이 불듯이
바깥쪽으로, 태양계 바깥쪽으로 가벼운 입자들을 다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벼운 놈들을 밀어내고 있었어. 자, 그런데 여기에는 동결선이라고 하는 선이 있어서, 이거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는 거야. 동결선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를 기준으로 태양에 가까워질 때는 아무래도 고온이다 보니까, 자, 액체들이 어떻게 존재해? 특히 물과 수증기로 존재해. 그런데 동결선 바깥, 즉 태양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는 저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엇으로 존재할 수 있어? 물이 얼음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동결선을 기준으로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이 나뉘게 됐는데, 자, 그럼 얼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목성이나 목토천에는 주로 가스, 메테인, 수소, 헬륨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알고 있기는 하지만 얘네들이 결국 최초의 행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응결핵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어요. 응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덩어리가 되는 그 기본 뼈대가 필요했단 말이야. 그 역할을 해주려면 적어도 고체여야 돼. 그래서 여기는, 자, 쫙 몰려나가니까 대부분 뭐가 밀려나가? 너네 불었을 때 금속 부러져? 암석 부러져? 안 되지. 근데 기체들은 부러지지. 그럼 태양이 열로 확 밀어낼 때 누가 날아가? 기체들이 날아가. 남아있는 것은 뭐야? 고체들.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녹는 점이 높아서 불려가지 않는, 태양의 바람에 불려가지 않는 암석이나 금속이 응결핵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거야. 오케이? 여기는 다 불려갔어. 여기는 암석이나 금속이 없어. 다 여기 남아있고, 날아온 거 보면 다 수소, 헬륨이야. 근데 그나마 불려온 것 중에서 응결핵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게 누군 거야? 얼음이야. 얘가 얼음이 응결핵 역할을 해줍니다. 녹는 점이 낮았던 물질들 대부분 여기로 오고, 그래서 얼음이 응결핵 역할을 해주긴 하지만 결국 똘똘 뭉친 건 뭐가 대부분이겠어? 결국 어쩔 수 없이 우주 대부분을 구성하는 수소나 헬륨이 대부분이었을 거야. 되겠지?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성운 얘기할 때도 했지만 수소나 헬륨이 몇 퍼센트? 거의 99%야. 그럼 얘네들이 암만 무거워봤자 이 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99%는 질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암만 무거운 녀석들이어봤자 1%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 암석, 금속으로 이루어진 행성들은 어떻다? 반지름도 작아. 질량도 작아. 밀도가 크면 뭐해? 밀도가 크기는 하지. 그럼 뭐해? 전체 질량이 1%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양도 적고 질량도 작아요. 그지? 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비록 밀도는 작죠. 밀도는 작아. 기체이기 때문에. 하지만 반지름이 너무 어마무시한 양이기 때문에 질량은 또 큽니다. 되겠죠? 여기까지가 필수예요. 아마 교재에 여기 뭔가 적는 게 있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필수고, 근데 그 아래도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안 것은 뭐야? 동결선 안쪽에 있는 것들은 녹는 점이 높은 물질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암석과 금속이 많았고 밀도는 높았고, 근데 양이 너무 적어서 반지름도 적었고 질량도 작았다. 이게 기본이고,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공전과 자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공전 속도 누가 빠를까? 아무래도 궤도가 짧은 애가 빠르겠지? 자,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 실을 지우개에 매달아가지고 돌리면은 훔 돌리지만 짧게 매다는 거 원운동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파닥파닥 돌려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공전 속도는 누가 빠르다? 얘가 빨라요. 얘가 느려요. 그럼 공전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금방금방 한 바퀴를 돈다는 얘기야. 따라서 주기는 짧아요. 얘기는 느리다는 얘기는 주기가 길어진다는 얘기야. 오래 걸린다는 얘기야. 자, 나머지는 반대로 기억해 주세요. 자전 속도는 공전 속도 빠른 놈의 자전 속도는 느립니다. 얘가 자전 속도가 빠릅니다. 자, 자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즉 주기는 느리니까 오래 걸려요. 빠르니까 금방 끝나요. 여기까지도 시험에 자주 나온다. 자, 마지막은 조금 지엽적이긴 한데 그래도 너희는 이제 포고니까 알아두도록 하자. 마지막 편평도까지. 편평도. 평도. 이 편평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도 살짝 타원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라 그러지? 자전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적도 지방은 어떻게 되니? 크게 돌잖아. 극지방은 어떻게 돼? 작게 돌지? 그래서 얘는 바깥으로 퍼지려는 힘이 작은데 얘는 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약간 펑퍼짐을 좀 과장을 섞으면 펑퍼짐해집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지구는 그나마 지구는 그나마 암석으로 되었기 때문에 많이 안 퍼져요. 이렇게. 자전축을 중심으로 했을 때 많이 안 퍼져. 그런데 목성의 행성은 어때?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좀 오바를 떨어보자면, 좀이 아니지, 많이 오바를 떨어보자면 얘가 이렇게 많이 퍼진단 말이야. 평평해져. 그래서 얘는 편평도가 어떻다? 높다. 편평도가 낮다. 심지어 얘네 어떠니? 자전속도도 빠르니까 엄청 평평해질 거 아니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두도록 하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지구형 행성이라고 한다. 여기를 목성형이라고 한다.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 정도가 있는데, 여기 뭐 반지름, 뭐 자전속도, 이렇게 돼 있어. A, B, C, D 중에서 어디가 목성이고 어디가 지구형인지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럼 반지름 큰 거 누구야? 목성형. 자전속도 빠른 것도 누구야? 목성형이야. 그럼 여기가 목성형이겠지. 반지름과 자전속도 모두 작은 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지구형이 되는 거겠지. 이런 유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문제가 나와요. 아예 여기다가 여기가 목성형이다, 여기가 지구형이다. 그럼 여기에 알맞는 물리량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얘가 목성형일 때 이게 올 만한 건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 올 수 있겠죠. 당연히 질량도 올 수 있겠죠. 무거우니까. 그지? 그다음에 또 뭐가 올 수 있어? 자전속도도 올 수 있겠지. 그리고 공전은 느리니까 주기가 길잖아. 그래서 공전 주기도 올 수가 있을 거고. 또 뭐도 있어? 편평도도 올 수 있겠지. 편평도도 편평하니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올 수 있어? 지구가 큰 거. 지구가 큰 거는 뭐가 있어? 밀도 크죠? 밀도 커요. 그 다음에 녹는 점, 구성물질의 녹는 점도 높습니다. 그리고 자전속도, 공전속도가 빨라요. 공전속도. 근데 자전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자전 주기가 길어요. 이런 것들 여기 올 수 있다. 이 중에서 옳게 짝지어진 거 고르는 그런 문제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되겠죠? 자, 그래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의 구성 원리와 특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잠깐 쉬었다가 지구 생성 과정에 대해서 봅시다.
잘 켜져 있어? 빨간색. 놀래라. 잘 켜져 있구나. 빨간색이라는 게 잘 켜져 있다는 뜻이구나. 오케이. 자, 원시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게 뭐 어려운 얘기는 없고요. 그냥 기본적인 그 시간관계만 알면 되는데. 원시지구. 자, 처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랬어? 얘가 세력 평정을 해야 되잖아. 태양계에 있었던, 태양계 원시행성계 원반에 있었던 여러 개의 미행성체들 중에서 자기가 짱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부딪히는 과정에서 태양계 밖으로 날아간 애도 있을 거고, 태양에 흡수된 애도 있을 거고, 이제 그 지구와 뭉친 애들도 있을 텐데, 자, 그 모든 과정에서 살아남고 나서도 여전히 소행성이나 미행성체들이 많이 떨어졌을 거야. 그래서 굉장히 뜨거웠을 겁니다. 계속해서 뭐가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뜨거웠어요. 여전히 소행성들이나 미행성체가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뜨거웠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여전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너무 뜨거워서 마그마가 바다가 됐습니다. 암석인데 암석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고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너무 열이 뜨겁고 충돌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이 충돌을 통해서 지구에 축적되면서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어떻게 변했다? 녹아버렸다. 그래서 마그마 바다라고 합니다. 자, 마그마 바다가 되는 이 과정 동안 너무나도 많은 미행성체나 소행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꾸준히 무엇이 증가했다? 질량이 꾸준히 증가했고 반지름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이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가, 나, 다 시간순서로 쭉 있을 때 가에서 나 과정으로 넘어간 이후에는 자, 지구의 질량이나 반지름이 증가하지 않았다. 이런 보기가 나와요. 이러면 또 틀려요. 왜냐면 이때 특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뜻이지 이 이후에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뜻은 아니야. 왜? 우리 지금도 미행성체 우리 지구에 떨어지고 있어요. 너희는 본 적 없잖아. 너희는 고작 몇 년밖에 안 살았어? 나도 그렇지만 너희도 100년도 안 살았, 채 100년도 안 살았단 말이야. 근데 지구 입장에서 이때는 매일 하나씩 떨어졌다고 쳐보자. 지구한테. 지구가 매일 하나씩 떨어졌다고 쳐봐. 근데 지금은 100만 년에 하나씩 떨어진다고 쳐보자. 100만 년에 하나씩 떨어지는데 굉장히 느려졌지? 뭐야, 매일도 아니야. 1년에 하나씩 떨어졌다고 쳐보자. 1년에 하나씩. 그럼 100만 년이면 무려 100만 배, 이제 드물게, 100만 배 드물게 떨어지는 거야. 맞죠? 근데 이거 우리한테나, 이러면 사실상 안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거 우리한테나 그렇지. 지구는 몇 년이야? 45억 년 살았어. 그럼 45억 년 살의 입장에서는 100만 년이라고 하는 것은 몇 분의 1? 4,500분의 1이야. 자기 수명에. 우리 인생 동안 4,500번 정도 겪은 일은 자주 일어난 일이야? 드물게 일어난 일이야? 너네 인생 동안 4,500번 겪은 일은 자주 있는 일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지구한테 이 정도만 돼도 자주 있는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전히 지구에는 꽤나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야. 하지만 이때에 비하면 굉장히 드문 거지. 그래서 만약에 저 마그마 바다가 식어버린 이후로 지구에는 질량과 반지름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또 틀려요. 오케이? 증가하지만 이때 급격하게 많이 증가했던 것 뿐입니다. 되겠죠? 자, 이 이후에 벌어진 일은 또 뭐냐? 아무래도 액체 상태니까 가능한 일이 있어요. 액체 상태다 보니까 지구 중심부로는 무엇이 내려가? 지구 중심부로는 금속들이 내려갑니다. 금속. 그래서 지표에서 중심부로 무엇이 내려간다? 금속이 내려가요. 그리고 무엇이 올라온다? 암석이 올라가요. 왜? 액체 상태니까 가능한 거야. 액체 상태니까. 고체였다면 움직일 수 없겠죠? 근데 액체 상태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표는 무엇으로 변합니까? 나중에 지각과 멘틀로 변합니다. 그리고 중심부는 나중에 무엇으로 변해? 외핵과 내핵으로 변하겠죠. 내핵으로 변하겠죠.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마그마 바다기 때문에 이러한 바깥쪽으로 가벼운 암석이 떠오르고 이제 중앙부로 무거운 금속이 가라앉는다. 이것 때문에 항상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시기에,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중심부의 밀도는 어떻게 되었다?
증가했다. 그리고 지표 밀도는 어떻게 되었다? 감소하였다. 이런 말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이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쓰다 말았는데 금속. 그리고 바깥으로 나간 거 뭐? 암석. 이런 시기를 또 거쳤습니다. 여전히 이때도 아직까지는 뭐가 많이 떨어졌다? 아직까지는 미행성체나 소행성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시간이 또 흘러서 그 다음 이제 점점 식어가야겠죠? 그지? 이제 떨어지는 빈도가 좀 줄어드니까 이제 많이 식어야 돼. 떨어지는 빈도가 많이 줄어서 이제 식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가 생성되었어? 원시지각이 형성되었어. 원시지각. 그래서 지각과 멘틀, 외핵과 내핵이 구분지어지게 되고 원시지각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식었단 얘기야, 굳어졌단 얘기야. 그런 과정에서 그 대기 중으로 뭐가 빠져나왔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왔고 물도 빠져나와서 뭐가 형성되었어? 구름이 형성되었어. 구름 형성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비도 내리지 못해 아직. 왜? 아무리 굳어졌어도 아직까지는 뜨거울 거 아니야. 몇백도, 몇천도 될 수 있잖아. 그러면 물이 내려오다가도 치 하고 날아가 버릴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다가 생성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완전히 식고 나서는 뭐도 가능해. 비가 내리는 것도 가능하죠. 자, 완전히 식어버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 비가 내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비가 내리는 게, 주룩주룩 내리는 게 가능해져서 뭐가 생성돼? 바다가 이렇게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긴다? 원시바다. 자, 원시바다가 형성되면서 무슨 차이가 생겼냐면 여기 대기 중에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바다로 녹아 들어갑니다. 오케이?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용해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좀 줄어들었겠죠? 자, 그렇게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어디에 이르게 된다? 생명체가 사는 지금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사는 지금에 이르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 최초의 생명체. 어디에서? 바다에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어보자면 이후에 뭐도 생겨? 최초의 광합성 생물도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 육상 생물도 생기겠지. 바다가 먼저라는 거.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원시지구에서 일어났던 일,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리가 됐는데, 자, 그래프를 하나 볼 건데, 이 그래프는 통합과 1에서도 나오고 2에서도 함께 같이 나오는 그래프니까 잘 봐봐.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원시지구부터 지금까지의 대기조성 변화에 대한 이야기야. 대기조성. 그래서 여기는 분압이 적히고요. 분압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의 성분을 100%라고 봤을 때 분담하고 있는 공기 압력, 즉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지구의 시간이 흐르면서. 자, 내가 세 가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너희들이 맞춰봐. 어떤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세 가지 그래프를 그렸어. 무슨 색이 뭘 의미하는지 맞춰보자. 자, 여기 등장하는 기체 세 가지는 질소와 산소와 이산화탄소야. 무슨 색이 뭘까? 무슨 색이 어떤 기체다? 초록색이 탄소? 초록색이 산소. 또 여기에 다 단서가 있어.
그렇지. 자, 질소에 대한 단서가 없는데 어떤 단서가 있어? 이산화탄소가 먼저 흡수되기 시작하고 누가 등장했다? 나중에 최초광합성 생물. 그래서 산소가 등장하겠지. 이게 대기 중 이제 기체의 농도를 보시면 돼. 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낚시로 낼 만한 게 참 많아요. 자, 첫 번째. 이건 낚시는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기 시작했을까? 그렇지. 여기에 원시바다 생성이지. 그래서 바닷속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야. 자, 두 번째. 이제 낚시 문제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낚시 문제 첫 번째.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였다. 왜 아닐까? 자, 대기 중에 산소가 이렇게 많아졌다는 것은 이미 물속에 많아졌다는 얘기야. 그 이전부터. 그럼 그 이전부터 이미 누가 출현했다? 광합성 생물이 이미 출현했다는 뜻이야. 그 말은 그 이전부터 광합성 못한 생물들은 최초 생물이 이미 생겼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언젠가 원시바다가 생긴 이후에 여기 언젠가 최초 생명체가 먼저 생겨야 돼. 그런데 이 녀석은 산소 호흡은 못하는 놈이야. 과거에 산소가 없어도 호흡을 할 수 있었어. 근데 이건 에너지율이 너무너무 떨어져서 번성하지도 못했고 진화하기도 좀 한계가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 산소를 풍부하게 해줄 광합성 생물, 즉 남세균, 최초 광합성 남세균이라는 녀석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바닷속의 산소 농도가 충분해지고 바다 밖으로 산소가 나올 수 있게 됐어. 이제 두 번째 낚시 문제. 그럼 이 시점은 육상생물이 출현하였다. 그럼 맞을까? 낚시 문제라고 쓰니까 당연히 아니겠지. 왜 아닐까? 육상생물이 생기기 전에 먼저 뭐가 생성돼야 돼? 오존층. 오존층이 생성돼야지. 육상생물이 생기려면 오존층이 먼저 생겨야 돼. 자, 그리고 오존층의 화학식은 뭐야? O3. 그러면 산소가 이미 밖으로 나가서 오존으로 좀 변신을 해줘야 돼. 화학 반응이 일어나줘야 돼.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먼저 뭐가 생겨야 돼? 오존층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서야 뭐가 형성돼? 육상생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겠지? 낚시로 내기 참 좋은 문제고, 그리고 또 어디서 나오냐? 통합과학 2에 진화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지질시대에 대한 얘기도 나와. 그때 다시 한번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알 때 확실히 알아놔야 돼. 심지어 뒤에 지구 시스템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한 3개의 단원에 포진되어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잘 알아놔야 됩니다. 되겠어? 이게 질소, 이게 산소, 이게 이산화탄소. 또 나중에 지구 시스템에서 또 뭐 묻냐? 얘 왜 계속 감소하는지도 물어봐. 결국 바닷속에 들어갈 수 이산화탄소 양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왜 계속 감소하는지도 물어봐. 그 단원에서 뭐가 핵심이냐? 이제 바닷속에 녹아 들어간 얘가 밑에 석회석으로 쌓인다. 그런 내용들이 또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등장하는 그래프니까 잘 눈에 익혀두도록 해. 자, 요렇게 하면 끝나. 이렇게 하면은 별과 우주에 대한 내용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과정에서 마치 지구나 태양계나 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다뤘지만 사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어떤 원소가 어떤 방식으로 왜 어떻게 생성되었는지가 가장 핵심이었어. 빅뱅 시작부터 쿼크부터 출발해서 중성자, 양성자, 원자, 핵, 원자까지 등장을 하고 별의 내부에서 헬륨 만들어지고 탄소 만들어지고 산소 만들어지고 규소 만들어지고 마그네슘 만들어지고 철까지 만들어지고 초연소 폭발하면서 금, 우라늄, 텅스텐, 구리 이런 거 만들어졌어. 그지? 결국에 핵심은 뭐였냐면 어떤 원소가 만들어지느냐가 핵심이었고 이제부터 다룰 건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원소들이 어떠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 다음 내용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으로서 원소의 규칙성을 봅시다. 원소의 규칙성. 자, 첫 번째로 먼저 원자 구조부터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자. 원자 구조. 단원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중단원이 바뀐 거야, 중단원이. 1-2라고 보면 돼. 1-2 보면 이제 원소의 규칙성 나오거든요. 원자 구조.
자, 원자 구조는 우리는 뭐의 모형을 따른다. 원래 좀 더 자세히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시험에 잘 안 나올 만한 거 다 패스하고 하는 거야. 원래 이제 이 단어를 설명할 때 나중에 학기 들어가면은 너네 학교는 아마 못 할 거야. 아마 진도가 너무 빡세게 나가기 때문에. 아닌가? 뭐 아무튼 학교에서 알려준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톰슨이 무슨 전자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러더퍼드가 원자 핵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의 제자 뭐 체드윅과 뭐 골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원자 핵에는 또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것들이 있다 하면서 쭉 역사가 이어져. 그래서 러더퍼드가 고안한 원자 모양이 정해지는데 그 모형의 한계를 간파를 하고 보어라는 학자가 이제 자기의 지금까지 우리가 통용되는 원자 모델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안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심에 원자 핵이 있어요. 핵이 있고 그 주변을 누가 공전하듯이 전자가 공전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보어 모형의 핵심은 뭐냐면 이 공전할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다라는 게 보어 모형의 핵심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는 원자 핵이겠죠? 핵이고 전자가 공전할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원자 구조. 보어 원자 구조. 보어. 규칙 몇 가지를 적어보면 전자와 핵 사이 거리는 정해져 있다. 이거랑 같은 말인 게 뭐냐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야. 왜? 우리 지구로 봐도 이게 지표면이야. 지표면. 그리고 이렇게 얘네들의 위치 에너지 어떻게 정해졌어?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 높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G였잖아. mgh 혹은 9.8 mh 이렇게 배웠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의 에너지도 자신을 당기는 존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정해졌듯이 얘 전자도 마찬가지야. 자기를 당기는 원자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정해진다. 오케이? 따라서 전자의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 전자의 궤도가 정해져 있다. 전자와 핵 사이의 거리가 정해져 있다. 다 같은 말이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해져 있다. 전자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 자, 이렇게 쓸게. 핵 사이 거리. 그러니까 전자 에너지라고 바꿔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궤도가 정해져 있다는 말로 바꿔 써도 돼. 이 거리 대신에. 핵 사이 거리 대신에 이렇게 바꿔 써도 됩니다. 오케이, 첫 번째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원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야?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말은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합치면 빵이 돼야 된다. 즉 플러스 전하의 개수와 마이너스 전하의 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양성자수와 누가 같아야 된다? 전자수가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기로 했다? 원자 번호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누구랑 누가 같다? 전자수랑 원자 번호수가 같다. 자, 세 번째. 원자 구조의 규칙 세 번째. 자, 이 궤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전자 껍질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전자 껍질. 이 궤도를 우리가 전자 껍질이라고 부를 건데 껍질마다 수용 가능한 전자수가 정해져 있다. 껍질마다 수용 가능한 전자수가 정해져 있다. 자, 근데 사실 요거는 우리는 배우지 않을 거야.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 8개, 세 번째 껍질 18개, 네 번째 껍질 32개지만 그런 거 안 배우고 우리는 자, 내가 수용 가능한 전자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했지만 다르게 배울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N1. N이라면 지금 첫 번째 껍질인데 앞으로 첫 번째 껍질이야. N이 1이면 2개. N이 2하면 두 번째 껍질이겠죠? 여기면 8개. N이 3이면 사실 18개예요. 근데 나는 그거 관심 없어. 통합과학에서는 안 가르치니까. 이때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이 말도 사실이야.
근데 통합과학에서 중요한 것보다 언제 안정적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은 2개, 두 번째 껍질은 8개, 세 번째 껍질이 8개 있을 때 안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원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부에서 전자가 어떻게 배치가 돼야 되는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배경 지식 삼아서 이제 주기율표 보고 거기서 주기율표 내에서 어떠한 그 카테고리가 있는지 보고 그러한 카테고리가 뭐에 의해서 나뉘는지 보고 마무리가 될 거다. 자, 주기율표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모질이라는 사람이 막타를 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운 두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멘델레예프와 모질리한테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있어. 자, 누구로 시작하냐면 데베라이너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데베라이너는 좀 오래전 사람이라서 그래봐야 1700년대, 1800년대 사람이긴 한데 자, 그 사람은 그때까지 밝혀진 원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연구를 하면서 어떠한 오류에 빠졌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3개씩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자,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이라기보다도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자들이 있다는 건 맞았으나 3개라는 게 오류였어. 근데 어쩔 수 없었지. 그 시대에는 애초에 원자도 발견된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험기구도 한계가 있었고 이런 이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3개라고 단정지을만 했어. 그래서 주기율표 역사에서 처음에 누가? 데베라이너가 너라는 사람이 뭘 주장했다? 새쌍 원소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당시 한계였지. 새쌍 원소설. 자, 그래서 보니까 리튬이랑 나트륨이랑 칼륨이 성질이 비슷하네. 3개? 오케이. 그리고 보니까 뭐야? 베릴륨과 마그네슘과 칼슘도 비슷하네. 보니까 또 뭐도 비슷해?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도 비슷하고 또 누구? 플로린이나 염소나 브로민 이런 것도 비슷하다. 아, 자, 3개씩 성질이 비슷한 놈들이 있는 걸 보니 이 세상은 3개씩 맞춰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때 지식이나 발견이 부족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 뿐이지. 하지만 의의는 있어요. 뭐 어떤 의의가 있어? 성질 비슷한 것들이 있구나. 성질 비슷한 그룹이 있구나. 성질이 유사한 그룹이 있다는 거. 스페링이 맞나? 그룹 스페링이 맞니? 무의식적으로 썼는데 그룹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해낸 거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얼마 오래 흐르지 않았지만 뉴렌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나도 뭐 하나 해야지 하면서 질량순으로 배열하기 시작했어. 자, 질량순으로 배열을 시작했는데 이런 식이야. 자, 수소, 헬륨, 그다음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쓰려고 했는데 잠깐만. 데베라이너에 의하면 헬륨과 네온은 성질이 비슷하니까 밑에다 써볼까나 하고 나트륨 쓰려고 하니까 나트륨도 리튬이랑 비슷하네. 밑에다 써야지. 그럼 혹시 마그네슘도 베릴륨 밑에 써야겠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알루미늄 성질 비슷하고 규소 비슷하고 인 비슷하고 황 비슷하고 염소 비슷하고 아르곤 쓰려고 했는데 뭐가 등장했어? 여기 또 등장했네. 그래서 아르곤 내려갔어. 뭐야? 그러면 아르곤, 칼륨, 칼슘 등등등 보니까 어때? 반복되는 주기를 보니까 8개마다 돌아가네? 그지? 8개마다 돌아간다는 걸 알아내고 뭐라고 이름 붙였냐? 옥타브설. 참고로 이 옥트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옥트? 문어 영어로 뭐야? 옥토퍼스. 다리 몇 개야? 8개. 팔각형은 영어로 옥타곤이라고 하고 옥토벌이 몇 월이야? 안 낚이네?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하고 옥토벌이 몇 월이야? 그러면 보통 8월 이렇게 대답하거든. 자, 원래는 8월이었지. 저기 7을 의미하는 이제 세븐 해서 september가 원래는 7월이었고 그 다음에 옥토버가 원래 8월이었고 그 다음에 9을 의미하는 노벰버가 9월이었고 10을 의미하는 10년이 영어로 디케이드잖아. 그지? 10을 의미하는 이게 10월이었는데 율리어스 카이사르 황제가 자기 이름을 딴 줄라이를 7월에 갖다 넣어버렸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이름을 딴 어거스트를 8월에 넣어버렸어.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이 돼버린 거지. 아무튼 옥트가 뭐다? 8을 의미합니다.
이따가 옥텟 규칙하면서 한 번 더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옥타브도 뭐야?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8개잖아. 그래서 이로 한 옥타브라고 부르는 거고 8개 차이라서. 자, 그래서 8개마다 반복되는 옥타브서를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어떤 의의를 가지는 거야? 반복된다. 질량수가 나왔을 때 반복된다. 주기가 있다. 주기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해낸 거야. 얘는 성질이 유사한 그룹이 있다. 얘는 반복된다. 주기가 있다는 걸 의미를 한 거야. 이제 나중에 멘델레이프라는 사람이 1800년대 중순에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지. 어허, 아주 훌륭한 발견들을 했구만. 내가 당신들의 좋은 아이디어들을 약간 오류들도 있으니까 다시 점검하고 해서 총망라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볼게.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아마 러시아 쪽 사람인가 봐. 이름이 레예프로 끝나네. 그지? 그래서 얘가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듭니다. 만든다. 자, 다만 이 사람은 아직까지 멘델레예프가 아마 주기율표 만든 게 1800년대 중순 정도일 거야. 이때까지는 전자도 아직 발견이 제대로 안 되고 원자 핵이나 양성자, 주성자, 준지도 발견이 안 돼서 원자를 나열할 수 있는 어떤 물리량이 질량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질량순. 정확히는 원자량순인데 우리가 아직 원자량이라는 개념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질량순으로 배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들었지. 저분들의 아이디어를 따서 세로줄에는 무엇을 적고 세로줄에는 같은 성질, 족이라고 하는 성질이 유사한 애들을 적고 가로줄에는 무엇을 적어? 주기라고 해가지고 뭐가? 그러니까 여기는 덩치라고 쓰지 않을게. 반복되는 애들을 이렇게 쫙쫙쫙쫙 적은 거야. 이렇게 해서 최초의 주기표를 만들었어. 그런데 맞지 않는 게 생긴 거야. 가다 보니까 질량수를 쭉 봐니까 다 맞는데 잠깐만 얘가 여기 올 차례인데 위에 애들이랑 성질이 안 맞아. 오히려 얘 성질은 얘네들 여기 라인에 있는 원자들과 맞더라. 그래서 뭐지? 이상한데? 근데 그 다음 놈을 봤더니 얘는 또 웬걸? 여기 있는 애들이랑 성질이 맞아. 둘이 바뀐 거야. 질량을 다시 재봐도 어때? 이 위치가 맞아요. 질량수를 나열하면. 왜 얘만 이렇게 되지? 얘만 이렇게 되지? 이런 게 몇 개가 있었어. 근데 해결할 수가 없었지. 아는 게 없으니까 원자에 대해서. 질량수로 배열하니까 오류가 있었다. 해결하지 못한 채로 다음 세대로 넘겼는데 이제 이 막타를 누가 치냐? 모질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질리라는 사람이 뭘 완성하게 된다? 현대의 주기율표를 완성하게 됩니다. 현재의 주기율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멘델레이프와 차이가 뭐였냐? 모질리는 러더퍼드나 톰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양성자나 원자핵이나 전자의 존재를 밝혀내는데 이후에 요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보니까 이 화학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전자의 이동에 따라 결정되네. 그럼 결국 전하량이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럼 나는 질량 말고 전하량 순으로 배열해봐야지. 즉 원자핵의 전하량 순으로 배열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그는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졌으니 얘가 결국 뭘 말해주니? 원자에서 전자수를 말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양성자수를 기준으로 배열해야지. 그리고 그것에 원자번호라고 이름을 붙여야겠다 라고 한 겁니다. 모질리가.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것을 수정했다? 질량순이었던 것을 양성자수 순으로 배열을 하다 보니까 이 양성자수를 뭐라고 이름 붙이게 됐다? 원자번호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원자번호. 되겠지? 그래서 현대의 주기율표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줄에 있는 멘델레예프를 그대로 따라서 이쪽에는 족수가 오게 돼 있고 여기는 주기수가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까지 완성을 하였고 족으로는 1족, 2족하고 요 사이에는 3족부터 12족까지 대충 우리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통합과학. 화학원까지도 여기는 관심사가 아니야. 그리고 화학원이 아니지. 화학이지.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까지
이렇게 18쪽과 7주기로 이루어진 주기율표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앞으로는 반드시 1부터 20까지 원속이 혹시 중학교 때 안 외우고 올라왔던 반드시 외워야 되고, 이제 나중에 시험 기간 정도가 되면은 옆구리 쿡 찌르면 나와야 돼. 옆구리 쿡 찌르면, 아, 규소 14번.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내가 몇 쪽이 몇 쪽 그러면 바로 뭔지 나와야 돼. 만약에 2주기 16쪽 그러면은, 산소.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칼슘 그러면은, 4주기 2족 이렇게 나와야 돼. 알겠지?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땐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간단히 써보면 수소 다 알겠지만 헬륨, 리튬, 나트륨, 칼륨, 베릴륨, 매그네슘, 캘슘이죠. 그 다음에 붕소, 알루미늄, 탄소, 규소, 질소, 인, 산소, 황, 그 다음에 플로린, 염소, 네온, 아르곤. 그지? 이렇게 돼 있지. 사실 밑에도 더 배울 건데 이건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보자. 일단 우리가 먼저 뭘 알고 있어? 이 족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 족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유사한 그룹이야, 그룹. 그지? 죽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자, 이 당시에는 그냥 쭉쭉 이제 반복되는 게 언제 나타나냐? 줄바꿈의 단서였는데, 지금은 알게 됐지. 전자가 채워져 있는 껍질수라는 걸. 전자가 채워진 껍질수를 의미한다는 거. 어떨 때? 바닥 상태일 때. 참고로 통합과학에서는 바닥 상태만 오로지 다뤄집니다. 원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통합과학에서는 오로지 바닥 상태만 다루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바닥 상태라는 언급이 없이도 무조건 안쪽부터 차곡차곡 채워졌다고 간주를 하면 돼. 그 이외의 상태는 다루지 않습니다. 통합과학에서는. 되겠죠? 자, 저것을 의미하고, 자, 여기 있는 리튬부터 베릴륨, 그다음에 마그네슘, 알루미늄 해서 이쪽 주기율표의 왼쪽에서 가운데 있는 얘들을 뭐라고 한다? 금속 원소라고 한다. 금속.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붕소부터 출발해서 규소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얘네들 뭐라고 한다? 준금속이라고 한다. 준금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애들이 있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수소까지 포함을 해서 쭉 해서 탄소, 인, 황 쭉 내려가서 여기 있는 애들을 뭐라고 한다? 비금속이라고 한다. 비금속. 준금속. 중금속은 다음 시간에 반도체 하면서 다룰 거고 지금은 언급 안 할 거고요. 반도체 할 때 다룰게요. 자, 금속과 비금속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금속은 보시다시피 어느 쪽에 있어? 주기율표의 어느 쪽? 왼쪽부터 중앙을 차지하고 있고요. 주기율표는. 자,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광택이 나고요. 일반적으로 광택이 나고 연성과 전성이 있습니다. 연성과 전성은 뭐냐면 뽑힘성과 표짐성이라고도 하는데, 뽑힘성이라는 얘기는 쭉 잡아 늘리면 늘어난다는 뜻이고, 표짐성은 막 망치로 때리면 넓게 펴진다는 얘기야. 되겠지? 연성, 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택, 연성, 전성. 되겠죠? 그리고 상온에서 어떻다? 상온에서 대부분, 뭐다? 고체다. 액체인 게 딱 하나 있어요. 상온에서. 누구냐면 수소. 수은은 액체다. 물론 수은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제 좀 높은 온도, 한 20-30도 정도 되는 더 넘어간 온도에서 갈륨이라고 하는 데도 액체로 존재하긴 하는데, 어쨌든 상온이라고 하는 거에 일반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수은만 액체입니다. 되겠죠? 또 중요한 특징,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높습니다. 높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뭐? 전자를 잃어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렇겠죠? 자, 원래 원자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아야 되는데
전자를 잃어버리면 누가 많아져? 양성자 수가 많아져. 즉 양이온 수가 많아지니까 뭐가 돼? 양이온이 됩니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게 금속의 특징들이에요. 오케이? 자, 비금속도 넘어가 봅시다. 비금속은 특징이 좀 적은데요, 이거보다는. 자, 주기율표 어디 위치에?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위치를 합니다. 자, 그렇고요. 두 번째, 상온에서 대부분 기체 아니면 고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열 전도성도 높지 못하고 전기 전도성도 높지 못한다. 예외적으로 이제 흑연이 전기가 잘 통하긴 하지만 저항이 굉장히 큰 녀석이에요. 오케이? 자, 세 번째로는 전자를 얻어. 얘는 이번엔 전자를 얻습니다. 전자를 얻으면 어떻게 되겠어? 전자가 생겼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음이온이 되기 쉽다. 되겠죠?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특징들 다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자, 광택이 나는 것도, 연성이 있는 것도, 전성이 있는 것도, 열 전도성이 높은 것도, 전기 전도성이 높은 것도 전부 다 누구 때문이냐면 자유전자 때문이야. 다 자유전자 덕분이야. 그러면 자유전자가 얘는 왜 있을까? 여기 써있네. 전자를 잃었잖아. 전자를 잃으면 걔가 어디 가겠니? 잃어버린 전자가. 어디 가겠어? 안 보여서 확대하는 거야? 어디? 액체 수인. 여기? 수은 액체. 수이요? Hg, 수은. 쏘리. 글씨가 악필이라 좀 크게 써야 되는데 내용을 많이 쓰다 보면 좀 글씨가 작아져. 자,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자유전자 왜 생기는 거냐? 전자를 잃었잖아. 근데 얘네가 어디가? 갈 곳이 없어요. 전자가 버려졌지만 버려지고 나서 지는 뭐가 됐어? 양이온이 됐어. 양이온이면 전자와 무슨 관계야? 인력 관계야. 양이온은 양전하고 전자는 음전하기 때문에 전자와 양이온은 서로 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천을 떠도는 거야. 양이온 버려져서 얘는 양이온이 되고 만족해 지금. 버렸으니까. 근데 전자는 갈 곳이 없는 상태로 양이온 주변을 맴도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이 자유전자가 광택도 나게 하고 연성도 갖추게 하고 전성도 갖추게 하고 열전도성, 전기전도성은 모두 자유전자 때문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금속이라는 놈의 핵심은 뭐다? 전자를 왜 버리냐? 이것이 핵심인 거야. 금속이라는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다? 전자를 버리기 때문이다. 그럼 전자를 왜 버리냐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화학적 성질을 파악하는 것의 핵심이 되겠지. 그지? 자, 얘는 반대죠. 얘는 전자를 얻어요. 쟤는 전자를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얘는 전자를 얻기 때문에 뭐가 생성될 수가 없어. 자전자가 생성될 수가 없어. 전자를 얻고 싶어서 혈안이 된 녀석이야. 얻어봤자 꽉 찰 뿐이지 버릴 놈은 남지가 않아요. 여분의 전자가 없어. 그렇다 보니까 전자를 얻어야 되다 보니까 자유전자가 있을 수가 없어서 쟤랑은 다른 성질이 나타나는 겁니다. 되겠죠? 핵심적으로 전자를 왜 버려야 하는지를 봅시다. 그 이유는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8전자 규칙이라고도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옥트라는 게 무슨 뜻이다? 8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옥텟 규칙 하면 8전자 규칙입니다. 자, 얘는 사실 예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껍질은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 다 써놨죠? 두 개가 있을 때 안정적이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 듀엣 규칙이라고 해요. 듀엣 규칙. 근데 시험 문제도 안 나오고 그냥 예외라고만 언급이 됩니다. 듀엣이라고 따로 안 가르치고 옥텟 규칙 예외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껍질은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도 몇 개? 8개. 이들은 풀로 찼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정적이라는 얘기야. 이때 뭐다? 안정적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원자들이 다 이렇게 되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근데 막상 사정은 달라요. 얘를 보면은 전자 개수가 다 달라. 원자 번호랑 똑같다 그래서 전자 개수가 원자 번호랑 똑같기 때문에 다 달라. 전자 개수가. 그런데 다 어떻게 되고 싶어 해? 저렇게 되고 싶어 한다라는 거야. 그럼 저거를 이미 만족하고 있는 애들이 있네? 누굴까? 첫 번째 껍질에 이미 2개 있으려면 전자를 총 2개만 가지고 있어야 돼. 두 번째 껍질까지 8가지 채우려면 전자를 총 10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세 번째 껍질까지 이걸 8개 채우려면 총 18개를 가지고 있는 애들. 즉, 2개 가지고 있는 놈, 10개 가지고 있는 놈,
18개 가지고 있는 놈이 어떤 애들이다? 이미 얘를 만족하고 있는 금수저다. 금수저. 그래서 옥텟 규칙 금수저인 애들이 있어요. 자, 걔네들이 누구다? 18쪽 원소들입니다. 여기 있는 요 녀석들 있잖아. 얘 다 포함해서 밑에 뭐 제논, 크세논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자, 걔네들은 이미 뭘 만족하고 있어? 이미 생성될 때부터 이미 옥텟 규칙을 만족한 화학적 금수저야. 되겠죠? 그럼 다른 애들은 전부 뭐처럼 되고 싶어 해? 얘네가 롤모델이야. 얘네가 워너비야. 다른 애들은 전부 얘처럼 되고 싶어 한다. 뭐에 있어서? 전자 배치에 있어서. 되겠지? 자, 그래서 이미 만족하고 있는 애가 뭐다? 이것을 이미 만족하는 애들. 누구? 18쪽. 얘들을 뭐라고 한다? 비활성 기체라고 해.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거야. 왜? 반응할 이유가 없죠. 전자를 주고받을 이유가 없거든. 자기 자체로 이미 완벽하거든. 나르시시즘이거든. 그지? 나 2개 행복해. 다른 놈 필요 없어. 10개 행복해. 다른 놈 필요 없어. 다 다른 놈 필요 없어. 근데 반응을 안 하는 줄 알고 오랜 시간 동안 그랬는데 1980년대인가 1990년대에 어떤 실험실에서 교수님이 성공을 하셨어. 다른 놈과 반응을 성공을 하셨어. 그래서 근데 너희들은 그걸 외울 필요가 없어. 뭐라고만 하면 돼?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거의만 끼워 맞추면 돼. 그게 발견되기, 그 결합하는 방향. 얘네들이 결합이 우리가 배우는 건 사실 2가지야. 통합과학에서는. 이온결합과 공결합만 배울 텐데 더 위에 올라가면 금속결합 배우고요. 더 올라가면 배위결합 이런 것도 배워요.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결합을 배위결합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네도 전자가 완벽하니까 받지 않고 다른 놈한테 일방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신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거기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냥 뭐만 붙여주면 된다. 이전에는 절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절대 빼고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라고만 고쳐주면 되겠지. 아무튼 그런 놈들이 뭐다? 18쪽 비활성 개체다. 누구?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원자들이 뭐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야? 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 전자를 갖다 버리거나 추가로 얻거나 해서 얘네와 같은 전자 배치를 얻고 싶어 한다라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몇 개를 버리고 몇 개를 얻어야 되는지 파악하려면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자, 얘부터 한번 해보자. 1번이네. 전자 몇 개? 1개.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란 얘기야? 그냥 1개란 얘기야. 전자 1개. 자, 얘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자, 꽉 찼네. 얘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1개. 총 3개니까 첫 번째 껍질 2개 채우고 두 번째 하나. 얘는 두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얘 두 번째 껍질에 전자 3개, 4개, 5개, 6개, 7개 하고 두 번째 껍질 8개 채우고 세 번째 껍질로 가야겠지? 1, 2, 3, 4, 5, 6, 7, 8 다 채웠다. 그 다음에 1, 2 이렇게 된다. 자, 보아하니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의 가장 마지막 껍질 전자수가 어때? 똑같지? 똑같고 똑같아. 얘만 예외고. 그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수가 무엇을 의미한다? 성질을 결정하나 본데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이 이 전자 개수가 같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들이 18쪽이 원업이기 때문에 취하는 방법은 얘네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하나 다 버리면 되는 거야. 버리면 뭐처럼 돼? 리튬을 하나 버리면 얘처럼 전자 배치를 갖출 수 있고 나트륨과 칼륨은 전자 하나씩 버리면 네온과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출 수 있어. 그러면 만족인 거야. 그지? 얘네들은 전자를 몇 개 버리고 싶을까? 6개를 얻는 것보단 2개를 버리는 게 빠르겠지? 얘네도 5개를 얻어서 8개를 채우는 것보다는 3개를 버리는 게 빠르겠지? 자, 4개인 얘네들은 그래서 이온이 잘 안 돼요. 전자를 버리거나 얻지 않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 결합을 하니까 추후에 보도록 하고. 자, 얘네들부터는 5개니까 몇 개를 얻고 싶겠어? 3개를 얻고 싶겠죠? 5개를 버리는 것보다는 3개를 얻는 게 에너지적으로 좀 더 빠르겠죠? 그지? 얘네는 3개를 얻고 싶어 해. 2개를 얻고 싶어 해. 하나를 얻고 싶어 해. 그래서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전부 얘네처럼 되고 싶은 거야. 결론은 뭐야? 가장 마지막 껍질에 몇 개 있느냐가 전자를 몇 개 잃거나 몇 개 얻고 싶은지를 결정한다. 그지? 그것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가장 마지막 껍질의 전자 개수가 중요하다. 되겠지?
최외각 전자수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다른 이름을 붙였습니다. 최외각 전자. 요거에다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라고 해서 원자가 전자라는 것을 고안합니다.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최외각 전자랑 원자가 전자가 같은 의미일까? 다른 의미예요. 자, 최외각 전자는 1쪽에 하나. 자, 지금 보시다시피 너희가 하나 외우기 편한 게 하나 있는데 1족은 전자 몇 개? 하나. 2족 2개. 13족은 1의 자리만 떼. 3개, 4개, 5, 6, 7, 2개, 혼익은 8개.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최외각 전자 몇 개? 1, 2, 3, 4, 5, 6, 7, 8이야. 근데 원자가 전자는 1, 2, 3, 4, 5, 6, 7하고 자, 얘네들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놈이다, 안 하는 놈이다? 안 하는 놈이다. 그럼 이 2개, 8개, 8개를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없지. 그럼 얘네는 사실상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는 애들인 거야? 다시, 얘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는 애들인 거야, 결국에? 빵개 가지고 있는 애들인 거야. 그래서 이때는 원자가 전자는 빵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외각 전자가 중요하구나. 그럼 이거 다른 명칭을 붙이자, 우리.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라는 의미로서 원자가 전자라는 명칭을 붙이자. 라고 해서 이제 고안해 냈는데 차이가 있었다. 얘네는 그냥 말 그대로 물리적인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1개부터 8개였어. 그런데 얘는 결국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궁금했던 거기 때문에 18쪽이 빵개가 돼버렸다. 그래서 문제에 자주 나와요. 최외각 전자와 원자가 전자는 사실상 의미는 다르지만 개수는 똑같은 거거든. 의미는 다르지만 개수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 하나만 달라? 의미 차이 때문에 18쪽만 달라요. 얘는 18쪽이 8개. 얘는 18쪽이 빵개로 다릅니다. 중요해요. 되겠죠? 그래서 끝내기 전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여기 화학적 성질이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뉘고 다음 주에 좀 더 면밀하게 볼 여기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금속의 성질을 볼 텐데 그러한 화학적 성질들이 뭐에 따라 결정된다? 전자가 몇 개 필요한지 혹은 몇 개를 버려야 되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그것은 뭐에 따라 결정돼? 결국 몇 개 가지고 있었는지가 그것을 결정한다. 되겠지? 그리고 몇 개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원자가 전자라고 부르기로 했다. 결론, 원자가 전자가 무엇을 결정한다? 얘가 결국에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최외각 전자 이런 거 다 수단이고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건 누구다? 원자가 전자다. 이게 결론이에요.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요. 다음 시간에 옥텟 교체 한번 톡 건드리면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 그리고 화학 결합하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속사포로 나가서 반도체까지 다음 시간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되겠죠? 오늘 숙제는 여기까지는 안 내줄 거고 자, 앞에 내용 37페이지부터 42까지만 30쪽부터 숙제였다고? 고난도 할 차례 아니냐고? 아, 고난도는 너네 마음대로 해. 나 숙제로 내주지 않을 거야. 왜냐면 우리가 3월부터도 2교재로 나갈 건데 그때는 2교재 플러스 자체 자료로 나갈 거거든? 배부를 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은 어차피 내가 숙제 검사를 할 여력이 없단 말이야. 2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라고 했었잖아. 질문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많이 뭐 고난도나 중단원 문제도 엄청 많아요. 이거 보면 중단원 문제 다 해서 한 거의 100문제 되거든요. 요거까지 숙제로 내주지 않을 거고 자, 매 단원의 기본 문제만 숙제로 일단 내줄 거야. 근데 고난도 풀어도 돼. 풀고 질문해도 상관없어. 그거 완전 개인적으로 맞출게. 심지어 중단원도 풀어도 돼. 그거 너네 맘이야. 오케이? 일단 필수 숙제는 방금 얘기했던 42페이지까지. 여기까지 합시다.